안녕하세요. 일상 속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건 정말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처음 만난 아이도 그 아이의 온전한 세상이 되어줄 아이 엄마도 말이죠. 생명의 탄생을 마주하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자의 몸에 대해 다방면으로 관심이 많았기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택하게 됐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중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자리를 잡게 되니 그래도 힘든 시간 잘 버텼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대학 동기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데다 대화를 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3년 정도 만나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이 생기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웃는 날도 있었지만 아픔을 직면하는 날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날이 오면 남편과 가볍게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의사인 것 같아. 환자의 마음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공감해주니까 아마 그분도 당신이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손잡고 같이 울어줘서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을까 싶어. 남편의 한마디는 언제나 제게 큰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됐고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죠. 진료 마지막 날 어떤 산모분께서 절 보고 방긋 웃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아기 낳고 다시 오실 거죠? 저 병원 안 옮기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남편을 쏙 빼닮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이고 남편 회사도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였기에 출산 휴가를 길게 사용할 수 없었어요. 길어야 1년이 끝이었죠. 맞벌이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기에 저흰 한동안 아이를 돌보는 데만 집중을 하고 1년이 지나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인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고향에 계셔서 올라오기가 힘드신 데다 시어머니 또한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고 또 몸이 편치 않으셨기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된 것이었죠. 저희 집으로 오신 분은 경력이 오래되셨고 굉장히 수다스런 아주머님이셨습니다. 아유, 아기가 참 예쁘게도 생겼네. 우르르 까꿍. 저희 없는 동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기가 낯은 안 가리는데 울음이 좀 오래 가서 걱정이네요. 애기 엄마, 우리 손주들도 다 내 손에서 키웠어. 이쪽에서 나만한 베테랑 없다. 애기 엄마 사람 잘 만난겨. 그러니까 걱정 하덜덜 말고 마음 편하게 일하다 와요.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안심하고 알 맡긴 채 출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저희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애기가 어쩜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냐며 침까지 튀겨가며 수다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온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이 마치 발이 달린 것 마냥 사라진다는 게. 처음엔 내가 어디다 놓고 까먹었나 생각했는데 거의 매일같이 사라지니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항상 오바스런 제스처를 취하던 아주머니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사람은 본인의 거짓말이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행동이나 말투를
오바스럽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행동들이 뒤늦게 떠올라 부랴부랴 당일 배송이 가능한 홈 카메라를 주문해 거실과 안방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해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집에 들어와 녹화된 홈 카메라 영상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상 속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대충 젖병만 물려준 채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고, 안방 옷장을 뒤적이는가 하면 제 화장대에서 선물 받은 립스틱을 발라보더니 그걸 그대로 주머니에 넣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주머니가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님,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일한 지 한 달 되셨죠?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물건들 그대로 돌려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놔 주시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모님 저희 집에서 내보내는 걸로 조용히 마무리할게요. 아니, 애기 엄마, 아침부터 뭐 잘못 먹었어? 내가 이 집에서 뭘 가져갔다고 이래?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다고. 참네, 어이가 없어서. 지금 엄한 사람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야? 사람이 이래도 돼? 그동안 애 얼마나 잘 봐줬는데. 저희가 증거도 없이 엄한 사람 몰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면 뭐야? 어디 증거 있으면 들고 나와봐. 나도 좀 보게. 내가 여기 집 물건 가져갔다는 확실한 증거 있어? 있냐고? 그분은 목에 핏대까지 세어가며 저희 부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참다 못해 여태까지 녹화한 영상들을 모두 보여줬고, 베이비시터의 당당했던 표정은 영상을 보여주자마자 싹 사라지더군요. 물건들이 계속 하나둘씩 사라지길래 영 찝찝해서 저희가 홈카메라 설치해서 녹화했어요. 이모님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전부 다요. 물건 가져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애긴 그냥 대충 젖병만 물려주고 울어도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시고 본인 밥은 또 저희 집 냉장고 털어서 한 상 가득 차려 드시고 영상 보는 내내 이 집 주인이 이모님인 줄 알았네요. 아휴, 미안해, 애기 엄마. 어? 내가 이걸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손 좀 댔어. 내가 실수했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애기 엄마도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은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돈이나 물건 같은 데는 절대 손 안 대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으니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선처 없고 합의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결국 저희는 저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간 베이비시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더 강큰 행동을 했겠다 싶은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훔쳐갔던 물건들은 다행히도 팔아넘기진 않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는 있었지만 괘씸한 마음에 절대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머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베이비시터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니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잠깐이라도 들이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전화라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 친작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남의 손에 애를 맡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그렇게 덥석덥석 들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또 돈 낭비해서 쓸데없이 사람 구한다 뭐다 하지 마. 다음 주부터 엄마가 올라가서 봐줄 테니까. 뭐? 야, 엄마가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내 몸 시원찮은 게 뭐 대수냐? 하나뿐이 우리 손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게 계속 사람 못 구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너도 그렇고 박서방도 마음 편하게 일 못해. 어차피 사부인도 가게 운영하느라 바쁘시고 또 몸도 편찮으셔서 올라오지도 못하신다면서. 그럴 바엔 엄마가 올라가서 봐주는 게 낫지. 아빠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60대 후반이신 엄만
허리와 무릎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셨는데 본인 몸도 불편하신 상황에서 소녀를 봐주러 올라오신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어요. 남편에게도 엄마가 올라오셔서 봐주시기로 했다고 말하니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했다고?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그거 듣고 엄청 마음이 쓰이셨나 봐. 남의 손에 맡길 바에야 당신께서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 아휴, 장모님께 죄송해서 어떡하지? 나라도 좀 자유롭게 휴가 내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나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엄마한테 용돈 좀 두둑하게 드려야겠어. 그리고 다음 주가 되자 엄마는 손녀딸을 돌보기 위해 고향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힘든 몸을 이끌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셨어요. 엄마가 집에 있으니 확실히 둘이 사는 것보단 훨씬 더 잘 챙겨 먹게 되고 아이도 마음 놓고 맡기며 일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아버진 그동안 혼자서 식사를 챙겨 드셔야 했고 또 둘이서 하던 농산일을 혼자 하시게 되어 전화로 아주 불평불만을 토로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엄만 눈 하나 깜짝 않고 당신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밥은 스스로 챙겨 먹으면 되지 하면서 아버지의 불평에 반격하시곤 하셨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부여잡고 애구고 소리를 내며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게 너무 겁이 나 제일 믿을 수 있는 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부 다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이 커 아이를 돌봐주시는 비용도 두둑히 드렸고 가끔 어디가 결리고 쑤신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게 되고 마음 놓고 일에 집중을 하던 어느 날 한 산모가 배를 꼭 끌어안은 채 진료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가득해야 할 산모의 얼굴은 잔뜩 어두워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지만 개인 사정이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현아예요. 곧 있으면 출산 예정일인데 오늘 갑자기 배가 좀 불편해서요. 그래요? 우선 한번 볼게요. 간단한 검진을 끝낸 뒤 저는 우선 이번부터의 하루 이틀 정도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현아 씨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꼭 입원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아기들은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정일보다 며칠 빨리 태어나기도 하고 늦게 태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은 가볍게 느껴지는 통증이지만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입원했다가 별 이상 없으면 퇴원하자는 거예요. 괜히 돌아갔다가 갑자기 집에서 진통 심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현아 씨는 단호한 제 목소리에 살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흔히 느껴지는 진통일 수 있어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아이고 나중네 하며 병실에 실려오는 산모님들도 드물게 있었기에 이대로 집에 보낼 수는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현아 씨가 느꼈던 통증은 단순 진통이 아니었어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는 통증에 곧바로 분만 준비를 해야 했죠. 그런데 산모의 나이가 적지 않은 데다 계속 정신을 잃으려고 하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우렁차게 응애하고 울음소리를 내며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 후 사흘 정도가 지나고 여느 때와 같이 회진을 도는데 현아 씨가 제게 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퇴원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왕절개 일반 출산이랑 달라요. 길면 일주일이고 짧아도 4일은 있어야 하는데 벌써 퇴원이라뇨. 3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선생님, 저 괜찮아요.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퇴원시켜 주세요. 저 빨리 집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얼른 집에 가야 한다고 제게 마구잡이로 우기더라고요.
한참 동안 실랑이 벌이다 결국 집에 돌아가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몸조리를 하기로 약속하고 회원 수속을 밟아도 된다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진료를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수납하는 곳이 평소와는 다르게 제법 소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아까 제게 퇴원을 시켜달라고 잔뜩 졸랐던 현아 씨가 아이를 안은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환자분께서 수납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8만 원밖에 없으시대요. 들어보니까 실비보험 들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고 도움받을 가족분들도 안 계시다네요. 상황이 너무 딱하긴 한데 저희도 입장이 곤란해서 병원비 총 얼마 나왔어요? 3일에서 총 80만 원 나오셨어요. 8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현아 씨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더군요. 가족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환자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혹시 오늘 8만 원 먼저 결제하고 다음번에 와서 남은 72만 원 결제하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산모분 병원비 전체 이 카드로 긁어주세요. 할부 이런 거 없이 일시불로다가. 네? 선생님이요? 네, 제가 결제할 테니까 빨리 긁어줘요. 제가 수납자 선생님들을 향해 카드를 건네며 병원비를 결제해달라고 하자 현아 씨도 그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며 카드를 받지 못한 채 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현아 씨는 커다란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에이, 내가 내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현아 씨 아이를 내 손으로 받았잖아요. 특별한 내 환자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밥 아직 안 먹었죠? 시간 괜찮으면 같이 죽 한 그릇 할래요? 나도 점심시간이고 배고플 것 같아서. 그렇게 전 현아 씨와 같이 원내에 있는 죽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복죽 한 그릇을 시켜주니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인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어치우더라고요. 밥 먹을 때만큼은 좀 편하게 먹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기는 제가 안아줬습니다.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요. 뺏어 먹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체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밥을 먹긴 했는데 좀 부족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잘 먹으니까 보기 좋아요. 현아 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기 아빠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라면 미안해요. 내가 괜한 걸. 남편이 있긴 해요. 그런데 남편이 있다고 말한 현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아 씨가 속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건 몰라도 병원비를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은 확실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현아 씨에게 물었어요. 있잖아요, 현아 씨.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줘요.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니까. 네? 아니에요, 선생님. 안 그러셔도 돼요. 아까 병원비 대신 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전 정말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현아 씨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거 없냐, 정말 작게라도 돕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아이를 안고 가는 등이 참 쓸쓸해 보여 결국 현아 씨를 붙잡고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저도 현아 씨 연락처를 받은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까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연락하게 해요. 지금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리하게 일하거나 하면 안 되고 끼니 거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병원 올 일 있으면 미리 연락하고 와요. 애들은 크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같은 것도 많고
예방접종도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 땐 부담 다 내려놓고 와요. 돈 내기 힘든 상황이면 내가 대신 수납 처리해 줄 테니까. 알겠죠? 조심히 들어가요. 아프지 말고.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 참, 내가 이걸 안 물어봤네. 아이 이름은 뭘로 지었어요? 아이 이름은 새우라고 지었어요. 밥 꼭 잘 챙겨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현아 씨는 새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제게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선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도 현아 씨 이야기를 해줬어요. 병원에 이런 산모가 찾아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작게나마 도와줬다고 하니 제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맞아. 요즘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네. 당신 옳은 일 한 거야. 잘해서 정말. 집엔 잘 도착했으려나 모르겠네. 아까 집에 와서 문자라도 한 통 남겨놓을 걸 그랬어. 잘 도착했겠지.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안부 정도 물어보는 걸로 해. 그렇게 헤어진 후 저는 현아 씨가 매일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세호는 잘 지내고 있을지 자꾸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아기 장난감과 유모차 등 필요한 용품들을 모두 구매한 뒤 현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아 씨, 나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기 걸렸어요? 밥 잘 챙겨 먹고 몸도 잘 챙기라니까. 내 말 안 들었죠? 아니에요, 선생님. 감기는요. 그런데 어쩐 일로. 우리 애 간다내기 때 입던 옷 정리하다가 문득 현아 씨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애기 용품도 몇 개 샀고 또 모처럼 쉬는 날이라 현아 씨 얼굴도 좀 볼까 싶은데 집 주소 좀 문자로 남겨줄래요? 내가 그리로 찾아갈게요. 아니에요, 선생님. 힘들고 번거롭게 안 찾아오셔도 돼요. 에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우리 앤 2살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옷은 당연히 안 맞겠죠? 옷들이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그리고 아직 애기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도 많이 준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거절하면 나도 민망해요, 현아 씨. 그러니까 문자로 꼭 집 주소 남겨줘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사정사정을 하고서야 문자로 집 주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옷과 용품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서 현아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한 그곳은 오래된 건물의 반지하였습니다. 지하에 들어서자마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기 중에 습기가 가득 들어차 있는 듯한 느낌에 현관문은 반쯤 녹슬어 있었죠. 게다가 화장실도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현아 씨는 절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집 안은 집 바깥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가득 쓸어서 얼룩덜룩하고 방 안에 널어놓은 옷들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집이 좀 많이 허름하죠? 아니에요. 허름하기 무슨. 근데 세호는 어디 있어요? 세호는 애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어머, 애기 아빠가 집에 있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내가 방해한 거 아니에요? 전혀요. 되려 남편도 선생님을 많이 궁금해했는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럼 오늘 온 김에 세호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괜찮은데 선생님, 저희 남편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에이, 뭘 사람을 보고 놀라요. 어머, 새우 운다. 얼른 들어가 봐요. 그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과 같이 곰팡이로 가득 들어찬 방 안엔 한쪽 다리가 없는 현아 씨의 남편이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아 씨는 본인의 남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여보. 내가 말했던 그 선생님이셔.
병원비도 다 내주시고 오늘도 새우 옷이랑 용품들 같은 거 선물해 주려고 찾아오셨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괜찮은 건지. 아유, 신세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현아 씨는 제 환자고 세호도 제 손으로 직접 받은 아이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힘들 때 도움 받아도 되는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신세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아 씨, 우선 우리 애기 옷부터 입혀보자. 저는 준비해온 여러 벌의 옷들을 펼쳐 세호에게 한 벌씩 입혀봤습니다. 다행히도 세호에게 옷이 아주 딱 들어맞더라고요. 현아 씨와 현아 씨의 남편도 새 옷을 입고 예쁘게 웃는 세호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유, 예뻐라. 우리 세호 옷도 잘 입고 너무 예쁘네. 아, 맞다. 현아 씨, 따라와요. 줄 거 더 있어. 그리고 저는 현아 씨를 데리고 현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차마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 유모차와 보행기까지 전달해 줬어요. 현아 씨는 입을 틀어막고 울먹거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돌려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모차도 많이 비싼 건데 선생님 아이도 2살밖에 안 됐다면서요. 보행긴 나중에 애기 걸음마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태워주고 유모차는 근처에 산책 나가거나 어디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써요. 요즘 유모차 없는 사람 없다. 어디 갈 때마다 새우 일일이 안고 얻고 갈 거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나 돌려받자는 마음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현아 씨는 받을 자격 충분히 있고 우리 앤 새 거 사면 그만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좀 받아줘요. 제 진심이 현아 씨에게도 닿은 걸까요? 현아 씨는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난 후 제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은 관희예요. 김관희.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사겠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절반씩 쪼개 차곡차곡 모으던 사람이었죠. 저도 그런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당시에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만 주면 3개월 정도 뒤에 무조건 갚겠다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남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답답한 마음에 계속 물어보니까 아주버님의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아서 4천만 원은커녕 수준의 4만 원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양가 집안 형편 자체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혼인신고만 한 채로 같이 살게 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다.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낮엔 회사를 그리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고 나가는 일도 많았고 밥은 아예 안 먹거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만 때우고 그 와중에 제가 새우를 가지게 돼서 남편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게 됐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절 꼭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유, 많이 무리했구나. 어디가 안 좋았는데. 평소보다 갈증도 심하다고 말하고 살도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빠져서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같이 갔더니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떡 하면 좋지 싶더라고요. 실비보험도 해약을 해버린 상태고 또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월세며 생활비며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온전히 치료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날 남편을 끌어안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당뇨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그런지 빠른 속도로 당뇨발이라는 합병증이 찾아왔어요. 당뇨발? 그거 정말 위험한 건데. 어느 날 발톱을 깎다가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았어요. 자주 발이 붓고 저리다고 해서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맨날 발 마사지를 해주곤 했거든요. 그게 합병증 증상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발가락 쪽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갔더니 괴사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고, 이거 당뇨 합병증이라고, 못 살린다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발 감각이 둔해져서 자기가 아픈지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배가 점점 불러오고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대리운전도 못하게 됐죠. 행복과 절망이 동시에 찾아오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혼자서 검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 아빠는 어딨냐 여쭤봤을 때 대답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고요.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제 알려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그제서야 모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현아 씨가 혼자 병원에 찾아왔던 이유,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빨리 퇴원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던 이유를 이렇게 알게 되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전 현아 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몰랐네. 나 믿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현아 씨. 현아 씨 있잖아. 우리 오늘부턴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모두 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현아 씨 옆에서 힘이 돼주고 싶어서 그래. 힘든 거 나누면 절반이 된다잖아. 그치?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될 거 뭐 있어. 이제부턴 선생님 말고 언니라고 편하게 불러줘.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 현아 씨. 그렇게 저와 현아는 그날 이후부터 선생님과 환자의 관계가 아닌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도 현안의 가족을 소개시켜줬고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죠. 남편과 현아의 남편인 관희 씨도 저와 현아처럼 호영호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급했던 건 바로 관희 씨의 당뇨병 치료였습니다.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발이 찾아와 절단까지 간 상황이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엔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관희 씨에게 당뇨 치료로 유명한 병원 한 군데를 소개시켜줬고 치료비와 병원비 모두 지원해줬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살도 오르고 처음 만났을 때보단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심정은 정말 말도 못하게 뿌듯했답니다. 그렇게 현안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있잖아. 현아 씨 우리 집 베이비시터로 드리는 건 어떨까? 가끔 밥 먹으러 갈 때 보니까 애기도 잘 보는 것 같던데 현아 씨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아? 그리고 관희 씨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또 힘도 주고 싶고 우리 집 방 하나 남는 거 있잖아. 거기서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반 지하에서 애기랑 셋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도 언제까지 여기 계실 수만은 없잖아. 현아 씨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봐. 남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며 공과금이며 모든 게 현아에겐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니 현아는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민폐 무슨, 오히려 너희 부부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 반 지하방 벗어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새우를 키울 수 있고 우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이 맡겨서 좋고
이제 관희 씨도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됐으니까 또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생활비는 다 부담할 테니까 다시 일어서 생각만 해. 알겠지? 그렇게 엄마에게 모든 걸 말씀드린 후 고향집까지 직접 차를 타고 모셔다 드렸어요. 아버진 이제 혼자 적적하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며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엄마를 상점 모시듯 하고 살아야겠다 말씀하시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엄마가 고향집으로 가신 그 주 주말 현안의 식구들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워낙에 옮길 짐들이 많아서 남편이 직접 반 지하로 찾아가 짐 옮기는 것을 도와줬죠. 이사 첫날 저희 부부와 현안의 부부는 주방에 앉아 마시는 음식과 함께 가볍게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관이신 술을 마시다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저희 부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한쪽 다리 없는 사람 제대로 받아주는 곳이 있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7.8기 인생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열심히 살아서 꼭 성공해.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절대 우리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당연하죠, 형님. 제가 어떻게 두 분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절대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 저 정말 새 인생 살아보겠다고 제대로 다짐했어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저희 집에 들어온 날을 기점으로 간이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조금 불편했기에 면접의 기회가 생겼어도 쉽게 채용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면접은 어떻게 됐어? 오늘도 탈락이죠 뭐. 그 회사는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나 같은 인재 안 데려가고 말이야. 그죠 형님? 당연하지. 이렇게 준비된 인재가 딱 들어가겠다고 하면 알아서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회사가 센스라곤 하나도 없어. 괜찮아. 세상에 좋은 회사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알겠지? 아자, 힘내보자고. 그리고 현아는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기억을 잔뜩 심어줬던 이전의 베이비시터와는 달리 저희 딸을 정말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 돌봐줬습니다. 아무래도 두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텐데도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고 아이들을 완벽하게 케어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두 부부를 보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기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안의 부부와 저희가 함께 산 지 1년 7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쯤 제 인생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토요일이라서 남편은 모처럼 쉬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필요한 게 있어도 전화는 잘 하지 않고 문자로 용건만 간단하게 남겼던 터라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돼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건 다름 아닌 현아의 울음소리였어요. 현아야,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해봐. 언니, 지금 바로 응급실로 와주세요. 빨리요. 현아는 엉엉 울며 병원 응급실로 오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5층에서부터 1층 응급실까지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갔어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면서 응급실에 도착하니 저 멀리 슬리퍼를 신고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현아가 보였고 그 옆에 있는 침대엔 다름 아닌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응급실 당직을 서는 선생님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맥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데다 편식도 심한 사람이었기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듯 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당직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오신 여자분께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신 모양이에요. 119에 전화하면서도 쉬지 않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처치 안 하고 신고만 하셨음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었어요.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절대 과로하시면 안 되고 음식도 골고루 드셔야 하고요. 지금처럼 하시다간 진짜 다음번에 또 쓰러지시니까 건강 관리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한 며칠 정도 입원하시고 경과 지켜보고 괜찮으면 퇴원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남편이 쓰러져 있는 동안 현아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과 듣고 나서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자고 있었고 현아는 그 옆을 조용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현아야, 네가 내 남편 살렸다면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렸는지 몰라. 너도 그 상황에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침착하게 응급처치도 해주고 정말 고맙다는 말론 표현이 안 되네. 언니, 사실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망설였어요. 저희 남편은 아침부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고 집엔 형부랑 저밖에 없었거든요. 언니 출근하고 나서 형부 아침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쿵 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상 차리고 형부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안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형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몸은 움직여지질 않고 머린 완전 배직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나였어도 그거 보고 완전 얼어버렸을 거야.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119 부르고 나서 맥박을 확인해 봤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갈비뼈가 부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힘줘서 형부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소리 지르면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찔했어요. 그대로 형부 돌아가시는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119 구조대원들이 왔는데 환자분 가족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고요. 정말 고마워 현아야. 네가 응급처치 안 했으면 우리 남편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대. 원래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 근래에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겼었나 봐. 나도 알게 됐으니까 더 신경 써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넌 생명의 은인이야 정말. 이후 남편도 의식을 되찾고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현아를 보면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고 더 나아가선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솔직히 사람이 쓰러진 걸 눈앞에서 보게 되면 너무 놀라 알고 있던 대처법도 까먹기 마련이잖아요. 현아가 아니었다면 저는 졸지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남편은 사흘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됐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관희 씨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끌어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걱정했다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돌아와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죠. 현아가 제 남편을 살려준 날을 기점으로 저희 부부와 현아네 부부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현아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기에 뭐든 해줄 심산으로 말이죠. 현아야,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있어? 아님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서 못 샀던 거라든지. 넌 내 남편 생명의 은인이니까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뭐든지 들어줄게. 편하게 말해봐. 음, 제 소원이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언니랑 형부랑 이렇게 4사람이 변함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친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요. 에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정말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거나 간절하게 바랬던 거 뭐 없어? 현아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간 날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여보, 우리 관희 씨한테 의족 하나 맞춰주는 거 어때?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걸로다가
왜 요즘 의족도 사람 다리처럼 자연스럽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의족이 있으면 지금보다 걷는 것도 훨씬 편해지고 또 옷 입어도 티도 안 나서 좋을 것 같은데. 의족 괜찮다.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맞추러 가자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말 나온 김에 저희는 곧바로 현안의 부부를 데리고 의족을 맞추러 갔습니다. 요즘 의족 비싼 건 몇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고민하지 않고 가장 비싼 걸로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며칠 후 주문 제작한 의족을 끼고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관이신 흥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진짜 다리가 생긴 것 같아요. 목발 짚고 다녔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속으로 항상 바라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불편한 목발 말고 두 발로 편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소원을 언니랑 형부가 이뤄주셨어요. 언니를 만난 건 제 인생에 둘도 없을 기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때 네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았어도 널 붙잡고 내 연락처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인연이 됐을 거야. 너희 부부를 위해서라면 우린 정말 뭐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한테 고마워하고 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내보자. 지금 저희 가족과 현안의 가족은 3년째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를 얻게 된 간이신 여러 곳의 면접을 다닌 끝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버젓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남편도 예전과 달리 운동을 하고 또 편식하는 습관도 고치게 돼서 훨씬 건강해졌고 현안 이제 조금 커버린 아이들을 열심히 놀아주고 돌봐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올라오신 저희 부모님께 현안의 부부를 소개시켜드리기도 했고 부산 쪽으로도 부부 동반 여행을 함께 갔을 때 시어머님 가게에 가서도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님도 현안의 부부를 보며 귀한 인연을 만났다고 이 인연 소중하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며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의 구절입니다. 넓디 넓은 세상 속에서 유독 신경이 쓰였던 사람. 현아와 전 아마 반드시 만났어야 할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살게 되겠지만 떨어져 살더라도 평생 친가족처럼 잘 지낼 생각이에요. 사연 투비의 감동 사연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걸 보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함께 영상을 볼 생각입니다. 아마 한바탕 또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행복하세요.